11월 15일 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폐막했습니다. 석탄 사용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1%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제 성과가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9월 이직이 44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고용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는 16일 4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미국 재판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10월 산업 생산 등 주요 지표가 부진할 전망입니다. 에어버스가 255대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6%, 나스닥 지수가 0.7% 떨어졌고 S&P 500 지수도 주간 기준으로 약 0.3%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잇따라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이에 따라서 현지 시간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장세가 좀 불안한 장세를 연출했죠. 다행히도 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해줬는데 좀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강수민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5%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72%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 상승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나스닥 지수가 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1% 넘게 올랐고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도 4% 상승하며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퍼진 바 있는데요. 주간 단위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이유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지표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또 전일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휴장했던 채권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세를 보이지 않은 점도 주식시장의 우려를 다소 덜어줬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는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미국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월가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9월 채용 공고도 1,040만 건으로 집계되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에너지주와 유틸리티주를 제외한 9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주와 기술주가 1% 넘게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스트바이 보이고요. 캐나다 전자상거래 회사 쇼피파이도 12% 급등하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메타버스 수혜주로 알려진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던 온라인 안경 전문 업체 와비파커도 목록에 보입니다. 와비파커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인텔을 제외한 반도체 기업들이 대체로 초록불을 켠 모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어서 0.8% 올랐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또다시 대량 매각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총 6억 8,700만 달러에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닷새 연속으로 총 69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판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요일장 테슬라 주가는 3% 가까이 떨어졌고 지난 한 주간은 15% 하락하며 최근 20개월 사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기업 공개 이후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던 리비안이 금요일장에서도 5% 이상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3일간 6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존슨앤존슨이 회사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제품 기업과 제약 및 의약품 회사 2개로 분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제품 기업의 새로운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18개월에서 24개월 내에 분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당 소식에 금요일장 존슨앤존슨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쿠팡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26.58달러로 공모가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11월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또다시 5조 원을 넘었고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지만 순손실은 3억 2천만 달러 넘게 집계됐습니다. 수익성 문제가 여전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웨드부시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고평가됐다는 분석인데요. 해당 소식에 금요일장 엔비디아가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소폭 하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트루이스트, 오펜하이머 등의 월가 IB들은 모두 엔비디아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글로벌 미디어 대장주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디즈니 시가총액은 340조 원 넘게 감소했고 넷플릭스는 340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두 기업의 시총 차이가 3조 원으로 좁혀졌습니다. 디즈니는 목요일에 7% 급락하면서 지지선이 무너졌는데 금요일장에서도 1% 넘게 하락하면서 16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등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성공시키며 6개월 동안 35% 급등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4% 가까이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대형 유통업체 타깃입니다. JP모건이 이번 주에 있을 타깃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금요일장 타깃 1%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강세와 미국 정부의 에너지 공급 대응책 발표 가능성으로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WTI 가격은 1% 내린 80달러 선에 거래되면서 지난 4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는 0.8% 하락하며 82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유가가 주간 단위로는 0.6% 하락하면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자 금 가격은 7영업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7월 이후 가장 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금 가격은 0.3% 오른 1,868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2.8%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달러화 가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날 달러 인덱스가 16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을 치솟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데 따른 숨고르기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5.12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말 동안에도 참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어떤 이슈들 살펴보면 좋을지 첫 번째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OP26 폐막했습니다. 주요 내용들 분석해 볼 텐데 치열한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외신들은 어떤 분석들 내놓고 있습니까? 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이 막을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CNBC는 COP26 참가국들이 당초 폐막일을 넘기면서까지 기후변화 리스크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 석탄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처음으로 언급됐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이번 COP26 회의는 지난달 31일에 시작돼 약 2주 넘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를 두고 COP26 측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기후행동 강화를 전 세계 국가들이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진국들이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금을 2배로 늘린다는 내용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석탄 사용 합의안에도 주목했습니다. 앞서 COP26 참가국들은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었는데요. 인도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자 결국 석탄 사용 중단이 아닌 석탄 사용 단계적 감축으로 합의안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CNBC는 석탄 사용 합의안이 변경된 것은 다소 아쉽지만 석탄과 관련된 내용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만큼 앞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COP26 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기후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COP26 폐막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를 통해 블라블라블라라는 내용을 남겼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어쩌고 저쩌고라는 의미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들의 협약이 아쉬웠다는 평가입니다. 또 CNBC 역시 COP26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협약들이 나왔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지구 온도가 평균 2.4도를 웃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번 회의의 의장을 맡은 알록 샤마르는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번 합의를 통해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석탄 사용을 비롯한 대부분의 합의안이 역사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다음 COP27 회의는 내년 이집트에서 또 COP28 회의는 2023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릴 예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초안에 비하면 합의문이 다소 완화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레타 툰베리 같은 기후운동가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블라블라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화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16일로 정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인데요. 대만 문제와 인권 문제, 핵과 사이버 등 거의 모든 사안에서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양국 사이의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지 혹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미국 측은 필요한 말은 하되 양국 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미중 사이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할 방안과 양국의 이익이 겹치는 곳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의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중미 관계와 양측 공동 관심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짧은 성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면도 아닌 영상회담 하나로 양국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는데요. 1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가진 통화에서도 미국은 대만 해협에 대한 중국의 압박에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에서는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용인과 지지는 대만 해협 평화에 오히려 최대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양측의 리더들은 입지 확보를 위해서라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될 거란 전망도 우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경제 문제로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중국의 온건한 입장으로 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1일에도 화웨이 등의 통신 장비에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보안 장비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 주석 또한 내년 20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중국의 핵심 이익을 확보하려 할 거란 전망입니다. 13일 회담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만나서 이제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공동성명이나 별도의 기자회견은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신중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소매 판매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PPI와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계속해서 소매 판매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한 지표가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분석들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오는 16일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CNBC는 투자자들이 이번 주 소매 판매 지표와 주요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소매 판매 지표를 통해 미국의 실물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 노동부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떨어지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노동부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2% 급등했다면서 1990년 이후 무려 3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소비 지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연말 쇼핑 시즌이 찾아오면서 미국의 소비 활동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평가한 건데요. 지난 9월에도 월가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집계된 만큼 이번에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CNBC는 소매 판매 지표와 함께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들의 실적에도 주목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 16일에는 월마트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 월가 전문가들은 월마트의 매출이 총 1,354억 달러로 집계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발표에 비해서는 소폭 줄어든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평가였습니다. 또 같은 날 홈디포 역시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홈디포는 지난 8월 실적 발표 당시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시장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총 34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늘어난 가운데 과연 미국의 실물 경제 상황이 나아졌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홈디포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날 실적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겠네요. 업데이트 내용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의 보안 정책이 불러온 변화가 또 기업마다 영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전가은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애플은 지난 4월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실행할 때 앱이 이용 기록이나 검색 활동을 추적해도 될지 이용자들에게 물어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사 서비스인 SKAT 네트워크 활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치가 시행된 뒤 미국에서는 광고 추적을 승인한 경우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치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펠로톤과 또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 등 다양한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메타는 지난달 수익성 좋은 잠재 구격을 겨냥한 광고 효과가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애플의 광고 변경 사항이 없었다면 9월 수익이 증가했을 텐데 대신 평탄한 흐름을 보였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스냅은 10월 실적 발표에서 애플의 사생활 보호 조치로 인해 매출에 꽤나 큰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CEO 에반 슈피겔은 이 조치가 4분기 수익에 계속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고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월가의 예상인 13억 6천만 달러보다 적은 11억 8천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지난주 한 인터뷰에서 팀 쿡 CEO는 이에 대해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기 아이디 추적 허용을 누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러한 조치가 단지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메타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페이스북 앱 내에서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3자 추적 허용이 필요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스냅의 한 관계자는 애플의 광고 측정 대체품인 SKAT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 없다며 자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펠로톤 또한 더 이상 변화 전과 같은 방식으로 고객 확보는 어려워졌지만 회사가 이에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사생활 보호 정책 변경에 따라 애플 자체 그리고 다른 기업들 수익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해주신 기업들 메타, 그러니까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이나 스냅 그리고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개인정보 보안 정책 변화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4년 만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홍성재 캐스터와 살펴보죠. 네, 오는 16일 무려 4년 만에 대규모 비트코인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CNBC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현재 비트코인 블록체인 업그레이드 소식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향후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탭루트 소프트포크는 지난 2017년 이뤄진 세그위트에 이어 약 4년 만에 진행됩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보안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 블록체인 수수료 역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배경에는 가상화폐 시총 2위 규모인 이더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NFT와 디파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업그레이드가 비트코인이 시총 1위 자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더리움과의 가격 차이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더리움이 지난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당시 급등한 만큼 비트코인 역시 큰 폭으로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 12일 SEC의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 보류 소식에도 주목했습니다. 앞서 글로벌 투자 운용사 바네크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하기 위해 SEC의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SEC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가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전일 대비 0.29% 내린 64,0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들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가은 그리고 홍성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법인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6.2%를 기록하면서 좀 시장 방향을 쥐고 흔들었던 게 바로 인플레이션 문제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같은 경우는 6.2%를 기록을 하고 이제 30년 내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는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단기에 그칠 것이다. 뭐 영어로 하면 트랜지토리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은 지금 현재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인플레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데 시장에 좀 무게감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배경을 좀 찾아보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이슈도 있지만 사실 거대한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좀 끌어올리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생산 대기 대수가 60만 대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이슈까지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오히려 수요를 훨씬 더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 또 과거 한 1년 반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했던 부의 양극화 같은 경우도 이러한 수요 창출에 좀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시장이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지금 연말 기준으로 유가 100달러 갈 수 있다라는 전망하는 트레이더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도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진단해 주시죠. 네, 사실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8% 가까이 이제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원유 가격이 더 오른다라고 하면 생산자 물가 압박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좀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제 겨울이 오는 시즌에 이제 난방 수요 증가만 좀 가격이 반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셰일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래킹 과정에서 오는 겨울 한파가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 생산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지금 가격에 또 반영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또 물을 기반으로 이제 원유를 셰일층에서 뽑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물이 얼어버리면 이제 생산이 이제 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려 상황이다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생산자 물가 압박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긴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견해가 있고요. 또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계속 오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이 혹은 가격 전가력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진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보이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과 기업 마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적정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기업 마진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좀 적정한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는 기업 이익에 호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업들이 가격 결정력, 가격 전가력을 통해서 이제 마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미 상반기에 이미 상당 부분 가격이 인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업의 가격 결정력, 프라이싱 파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둔화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또 너무 급격한 인플레 발생 같은 경우 사실 정부가 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가격 인상을 속도를 제어할 유인도 충분히 정부 입장에서는 있고 이 경우 같은 경우도 기업의 마진 스퀴즈가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사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주요 경제국 중에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6.2%의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인도보다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브라질, 러시아만이 미국보다 높은 그런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 혹은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후 이제 환경 변화를 같이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조업,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지 혹은 실제 재화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이제 완전히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전히 디지털화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덜 받을 뿐더러 정부 가격 통제에서도 사실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 지금 시가 총액 1위 기업이 이제 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강력한 예시 그리고 지금 인플레를 기록하는 우리의 경제 현 환경에 강한 시사점을 주는 예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제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